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MC 윤재홍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질 가능성 같은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 국어 공무원 시험을 매년 한 5천 명을 뽑아요.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 예. 그럼 몇 명이 응시할까요? 한 몇만 명 몰리나요? 24만 명. 아, 진짜로요? 네, 5천 명을 뽑기 위하여 24만 명이 응시한다면 23만 5천 명은 떨어져야 돼요. 이것은 붙이는 시험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국어 공무원은 객관식 시험을 봅니다. 5과목을 봐가지고 100문제를 풀어갖고 거기서 우위를 가리는 건데 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들러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의 가능성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 번쯤 응시해볼 수는 있어요. 저는 이것을 주제 파악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해라. 이때 주제 파악은 무슨 뜻이냐? 부정적이나 나쁜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또는 할 수 있는 과제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일. 그것을 제가 주제 파악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 자기의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해야만이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과 맞아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국가의 일을 다루는 일이고 국민의 안전과 복리에 직접 관련되는 일을 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종사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평등성 이와 같은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 건데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려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될 것이고 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지망을 해요. 공개 경쟁 시험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성적 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기시험 패스를 해도 면접 시험에서도 30% 이상이 또 떨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면접의 경쟁률이 더 세졌다는 얘기인데 우선 면접은 별개로 치더라도 필기시험에서 패스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생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평상시 공부하는 정도가 어떠한 과목이든지 모든 문제를 거의 완전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다. 이 정도의 내가 역량이 된다라면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현실적이네요. 네. 워낙 뭐 다 붙어보신 우리 박사님 말씀이니까 네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도전하는 건 어때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가서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면서 또 계속해서 주경야독을 했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7급으로 들어갔을 때도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였고 그러면서 고시에 대한 꿈을 현실화시키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공부는 더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제 나름대로 자만심에 빠졌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고위공무원에 진입하면은 상당수가 박사 학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되네. 왜냐하면 공직의 영역도 전문성과 고도화되는 것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죠? 네.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 단계로 가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해관계 집단들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을 하고 타협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기 네. 때문에 그 학문적인 심화와 발전, 박사과정까지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좀 늦게 박사 학위를 하긴 했지만 예. 그와 같은 형태로서 공부가 필요한 건데 다시 말해서 처음에 출발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다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자기 능력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일정한 직위에서 멈추게 되죠. 직급별 적절한 수준의 지적 수준과 교양, 그 다음에 또 전문성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공직사회에서 최하위 직급은 9급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앙부처는 9급이 없습니다. 없고. 중앙부처는 7급부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직무의 전문성과 또는 정책의 영역 이와 같은 것하고 이제 관계가 됩니다만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만약에 공무원이 됐어요. 네. 공무원 생활 하다가 본인이 계속해서 능력 발전하고 또 공부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또 승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본인이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을 때는 상위직으로 올라갔더라도 잘 적응을 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중요한 일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을 때는 이제 일정한 수준에서 멈추게 되죠. 9급 공무원 됐어요. 그러면 네. 호봉이 있잖아요. 야간 대학을 다니고 뭐 석사 박사 안 해도 호봉은 그냥 누구든지 공평하게 가는 거죠. 차별 네네. 없이.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무관까지는 호봉제이고요. 네. 지금은 과장 이상은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그것이 2000년대 들어와서 바뀌었는데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고위공무원까지 가더라도 다 호봉제였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호봉도 하지만은 이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지금은 연봉제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과정이라 하더라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심지어 동일한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연봉 차이가 뭐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학력 차별은 없는 거죠. 학력 차별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말하자면 숨어있는 인재를 찾아내고 그 인재로 하여금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는 공무원 공채 제도가 저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은퇴하셨잖아요, 지금. 네네네. 주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 박사님은? 저는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2번은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요. 네. 부정기적으로 특강이나 또는 그 중요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정책 세미나에서 기초 발제를 해달라 또는 뭐 주제를 발표해달라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재능 기부 내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집필 활동과 정책 연구 활동은 개인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고 체력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골프도 칩니다. 박사님이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제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하는 그런 업무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문화기본법 만들 때 하고 네.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할 때 네. 그때는 제가 문화관광연구원장 시절인데요. 그리고 당에 있을 때 정책 수석 전문위원 그거 할 때였는데 문화기본법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네.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근대적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효시라고 얘기한다라면은 문화기본법 같은 경우에 뭐 바이마르 헌법과 비슷한 차원에서 문화 정책과 문화 영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정말로요? 네, 그리고 우리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나 프랑스가 문화 국가를 표방하거든요.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형 문화 정책을 취하는 국가로서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대한민국인데 그것이 지금은 그 유럽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 문화 정책 또 한국 문화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화 기본법을 만든 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법이고 또 그것이 21세기를 지향하면서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법이면서 그 법을 만들 때 지금은 보수 진보가 상당히 좀 견해 대립이 심하지만 다들 쌍수를 들고 환영했거든요. 그래서 문화계가 총체적으로 다 힘을 합쳐갖고 만들어낸 법이 문화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에 제가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보람이 있고요.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작가가 병들고 이렇게 잘 못 먹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이것이 정치권의 반향을 일으키고 또 문화예술계의 그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예술인 복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만들 때에 제가 법의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감회가 컸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술인 복지법의 알파와 오메가에서는 제가 빠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박사님이 9급, 7급은 한 번에 붙으셨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9급 붙었고 20대 초반에 7급 붙었고 네네. 30대 초반에 5급 행정고시 붙으신 건데 네네. 행정고시는 왜 5년 오전 6기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실패 원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시가 뭔지 잘 몰랐고요. 아.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밑줄 치는 거를 제대로 하는 데만 1년 걸렸고요. 아. 그 밑줄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 교과서가 있어요. 예. 중요도에 따라서 밑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러면 연필로 치고 파란 볼펜, 빨간 볼펜, 노랑 형광펜, 초록 형광펜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밑줄을 치게 됩니다. 그 밑줄을 잘 치는 것을 제대로 하는데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요건 나오겠다. 막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뭐 교과서나 이런 수험서 보게 되면은 아예 밑줄 쳐가지고 나오고 노란 게 다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에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체화하는 데는 좀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아는 것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다 밑줄 쳐놔버렸으니까 내가 또 이걸 본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서가 더러워지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본서 자체는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다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과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에 따라서 표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네네. 1차 시험에 5과목을 봐야 되고 2차 시험을 그때는 7과목을 봤어요. 지금은 5과목으로 줄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7과목을 봤는데 공부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1차 시험 합격하면은 그 이듬해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2차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차는 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2차 시험만 전념할 수 있죠. 예. 공부에. 그런 경우였는데 절대 공부량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의 경우 보면은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극단적으로 그 정도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이
도움이 돼야 되죠. 그러겠네.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독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2, 3년 해가지고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직장 다니면서 말하자면 그 시험 과목에 해당되는 학문별로 기초부터 새로 다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5년, 6년 걸리는 게 맞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사실은 조금 더 단축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고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마음먹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소 3, 4년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대학교 1, 2, 3, 4학년의 과정 동안에 집중적으로 계속 공부를 했을 때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정도 그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의 완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부하는데 왕도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완도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완도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저는 공부의 완도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도. 네,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 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아까 우리 박사님이 7급 때 신입들 인사 오길래 동기인 줄 알았더니 5급 사무관이 와갖고 네네. 약간 그때 요거 봐라 해갖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죠. 5급 딱 됐을 때 어떠셨어요?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고 막 겸손해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시험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과도 관계가 되는 건데, 제가 시험 보기 마지막 1년 동안은 사실 거의 정신없이 방황하는 상태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보다도 나의 인생의 진로와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네.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됐어요. 네. 그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 진로 문제와 비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해 1년 동안 정말 정신적으로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 방황하는 과정에서 성경도 정신없이 보면서 또 밤 11시에 출발해가지고 평창동에서 북한산까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100군데 말고 그 보현봉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 970고 정도 됩니다. 그 길을 밤 11시에 출발해갖고 그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그 정상 부분은 상당히 가팔라요. 네. 그 새벽 한 2시쯤 도착을 해요. 밤에요? 네, 한밤중에 혼자서. 무서워라. 처음에는 쭈뼛쭈뼛 했죠.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꼭대기 올라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저 한밤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처럼 시험에 떨어진 사람, 교회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목사님들 또는 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올라와서 밤새 부르짖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항상 거기 올라가면은 그때 제가 경험으로는 언제 올라가더라도 항상 2, 3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와. 그 꼭대기는 평평한 지역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2, 3시간 동안 미친놈처럼 그렇게 하다가 예. 뛰어내려와요. 그러면 새벽별을 보면서 이렇게 내려와고 집으로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공부를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시험 볼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포기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마음을 다 정리했으니까 네. 그 상태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정말로요? 네. 지금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해에 제가 공부하는 것을 좀 정리를 했어요. 책들을 구닥다리 책을 다 버려버리고 예. 최신 기본서를 다시 사가지고 밑줄을 새로 치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네. 그렇게 해봤더니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의 지식과 정보를 정리하고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비웠다. 떨어지면 이제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했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희한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